지문을 보자. 뭐야, 이거 왜 안 돼? 좀 되고 있나? 나 이것도 어디 갔니? 페이지가 71쪽입니다. 71쪽 부분요, 우리 이번부터는 과학인데, 과학하고 뭐랑 많이 엮입니까? 기술. 네, 과학하고 기술이 더럽게 엮여요. 이게 제일 난이도가 매번 높게 나오는 거죠. 짜증나게 만큼.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과학이 어렵게 내면은 제일 변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 지문이 어려워지는 딱 그때, 신고란다. 고소했던 게 언제야? 19학년도 수능이거든요. 2018년 때. 그 이상한 막 만류인력 이지랄 하면서 그거 어떻게 푸냐고 했던 거. 근데 그거 이후에 평가원이 뭐라 했어요? 그냥 배째라 했어요. 이번에 생물 같은 거는 진짜로 인정해가지고 평가원한테 사퇴했죠. 얘는 아니라고 했어요.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어디가 경쟁률이 높아? 치솟아. 과고랑 과학중점학교 경쟁률이 치솟아 버려요. 왜? 걔네는 안 어려웠단 거야. 왜? 학교 선생님이 배웠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야? 얘가 제일 어렵게 나오고 그 지문 자체를 다 맞으면은 1등급 컷을 훨씬 상회해서 점수를 먹잖아요. 95점, 96점. 당시 1등급 컷이 84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럼 쉽게 나오냐? 아니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기술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여기 연계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개념 가지고 여기서 뭐 해요? 그거 실생활에 적용시켜 본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과학 개념면은 비교 대조를 하면서 나올까요? 비교 대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뭔지는 알아야 비교를 하든 대조를 하든 할 텐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모른단 말이야. 특히나 문과 애들은 어떡할 건데.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념 나오고, 개념 또는 원리 설명하겠죠? 개념이랑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중간에 예시를 한번 들어주든가 아니면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거의 골 때리는 거는 이게 하나 나왔죠? 요즘은 어떻게? 이게 한 3개씩 나옵니다. 내가 개념 알아서 이제 원리 파악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가 아니에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6문단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7문단에 종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개념 알려주고 예시 과정 나온 다음에 너네 이제 알았지? 그러면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 알아볼까? 하면서. 그럼 정보량이 어떻게 돼? 막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그럼 얘도 뭐 해야 돼요? 1문단 읽고 정리하고 과정에다가 적용을 때려봐요. 그 다음에 다른 개념 나오면은 그 2개를 이어서 보던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시 같은 것도 얘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저기 흩뿌려 놓기 때문에 종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만약에 3문단에 어떤 결과값이 나왔으면요, 그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개념들을 다 너네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야 돼요. 한번 이 지문 보면서 한번 봅시다. 아이고야. 그리고 일단은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때 뒤에 보시면은 뭐 나오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가면은 이따가 읽을 때 더 편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나옵니까? 1번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는 참고로 지금 어때요? 가나 다라 마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지문 꼬라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 다라마 이쁘게 되어 있죠. 이쁘게 되어 있으면 뭐야? 얘는 읽으면서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일단은 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표준 빅뱅이론. 빅뱅이론? 이 71쪽 피세요? 그냥 여기다 써놔. 빅뱅이론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내용 전개 방식이고, 그 다음에 뭐 다에서와 다른 정보 전달 속도? 뭐 이거에 대해서 얘랑 또 비교를 치나봐요. 다랑 라에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냥 뭐 빅뱅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빅뱅이론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해서 우리 다 알죠. 우주가 어떻게 생긴 거야? 맨 처음에 어땠어, 우주가? 양자, 뭐 이렇게 코딱지만한 거에서 이제 빵 커졌대요. 근데 그 커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표준 빅뱅이론이라는 게 있고 또 빅뱅이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그건 또 뭔지. 그 다음에가 밑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뭐야? 아, 주교 키워드 나오는 데지. 뭐 계속 나와요?
딱 보이는 게 금팽창. 우주 배경.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 뭔 소리야 이거는 또. 그 다음에 여기도 급팽창 또 나오고. 우주 배경 복사가 또 나오나요? 여기 아까 봤던 표준 빅뱅이론 또 나오고. 표준 빅뱅이론. 나도 우주 배경 복사 많이 봤는데? 여기 있다. 우주 배경 복사, 급팽창, 그 다음에 표준 빅뱅 이론, 그 다음에 급팽창 이론이라고 또 있네요. 여기 이렇게. 이론 2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막 이런 단위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주지평선 이런 거 나오고. 우주지평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몇 개입니까 결국에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우주지평선이라는 것까지. 이과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구과학 선택한 사람 있습니까? 어때? 들어봤어? 네. 그치? 배경 지식에서 차이가 나요 벌써.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 핵심 키워드들이 여기 다 나오죠. 급팽창, 우주지평선, 급팽창. 그러면 이따가 읽으면서 급팽창이랑 우주지평선 얘기 나오면 얘 잠깐 보면서 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글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면 그냥 요거 이용하시고. 요것도 기억 니은 디귿 이따가 잘 파악해서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아니고. 뭐야 어디 갔어? 그 다음에는 그 외국인 문제가 하나 있을 텐데 외국인 찾는 문제가. 이름 땡큐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이다. 제일 어려운 게 솔직히 그거 아닙니까? 외국인 찾는 문제? 어렵다고 하죠. 그게 제일 어려워. 사전을 씹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눈치로 때려 맞춘다기보다는 막 온갖 방법을 써서 푸는데 거의 대부분은 확실한 거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막 유의어 찾고 그 다음에 그거와 비슷한 문장 구조 막 이렇게 하고 서술어 자릿수로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문법을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로 또 못 푸니까. 한번 봅시다. 자, 가지문에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뭐예요? 빅뱅 이론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죠. 빅뱅 이론은 언제?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발표를 했대요. 에드윈 허블이 발표한 관측 결과가 단서가 되었다. 허블은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스펙트럼에서 본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붉은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적색 편의에 대한 게 뭡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빛의 파장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아세요? 빛의 파장이 뭡니까? 빛은 각자 고유한 어떤 파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색깔, 까만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가시광선. 즉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 시신경이 그 파장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장이 더 높은 거겠죠. 결국 이것도 뭐야? 이거야. 이 붉은색 스펙트럼. 그리고 이거는요. 기출에 있어요. 심지어. 시각정보 빛의 스펙트럼은요. 기출 지문에서 내가 본 것만 해도 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온갖 개념이요. 기출에서 다 겹쳐요. 그래서 기출 분석도 꼭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적색 편의는 본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붉은 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분명히 여기 있다고 봤어. 근데 적색 편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위치가 이동을 하겠죠? 다른 쪽으로? 근데 이 적색 편의가 어디에요?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많이 적색으로 치우쳤는데 이는 그래서 여기서 개념을 설명하고 이거 종합적에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빌드업 친 겁니다. 이런 은하들이 지구에서 일정한 비율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있어야 할 자리보다 계속해서 좀 더 멀리 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은 뭐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랍니다. 적색 편의가. 이를 바탕으로 또 사람 이름 또 나오죠. 조지 가모프는 우주의 시간을 뒤돌려보면 우주는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는 한 점이 팽창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기했고 이 이론은 빅뱅 이론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의 개념을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결국 맨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은 누구였어요?
조지 가모프입니다. 한 점에서 팽창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고요. 에드윈 허블은요, 그냥 뭐야, 얘 왜 더 치우쳐 있지? 이것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조지 가모프는요, 에드윈 허블이 얘기한 빅뱅 이론하고 다른 겁니까? 얘는 얘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지가 이제 정립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이건 연도 나오죠. 혹시 뒤에 연도가 또 나오나요? 그런 거 없어요. 1964년 나오는데요? 바로 나오죠. 그러면 지문은 어떤 전개 방식이에요?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세 글자로. 동시죠? 네. 그래서 거기 읽으면서 풀 수 있다 했죠. 1번. 표준 빅뱅 이론의 정립 과정을 어떻게? 네, 통시적으로 했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요, 아직까지는 제로 보는데 통시적까지는 맞는데요. 읽다 보면 뭐야? 가모프의 이론은 표준 빅뱅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아까 우리 가모프의 이론이 뭔지 아셨죠? 한 점에서 팽창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예요. 통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일단 여기도 볼게요. 1964년에 베일 연구소의 과학자인 아노 펜저스와 로버트 윌슨은 2.7K의 마이크로파 노이즈를 검출했다. 안테나 방향과 상관없이 발견되었던 이 마이크로파는 빅뱅 이론에서 예견되었던 어머나, 야,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 나오네. 즉 초기 우주에서 방출된 빛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대요. 그럼 우주 배경 복사에 뭐가 나온 겁니까? 우주 배경 복사란 초기 우주에서 방출된 빛이라는 거네요. 배경 복사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이를 복사하다 뭐 이거가 아니라 복사값이라는 거 알아요? 똑같은 값이 들어왔단 소리죠. 그 똑같은 값이 뭘로 들어온 거야? 2.7km 마이크로파 노이즈가 이때 나온 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수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표준 빅뱅 이론이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뭐냐? 모든 건 한 점에서 시작했죠. 터지면서 멀어지겠죠. 그럼 멀어지면서 나타난 그 배경 복사값이 있겠죠. 그게 다시 지구로 흘러 들어왔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수신되고 저기서도 수신되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있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준 빅뱅 이론하고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안 게 뭡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뭐예요? 접시 안테나의 방향과 상관없이 발견되었다라는 거. 이 정보들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듯이 계속 나왔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가 뭔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안테나의 방향과 상관없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나오면 뭐예요? 그런데 세모로 치자. 이제 앞에 문단하고 아예 부정적인 게 나올 겁니다. 반대되는 거. 표준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였던 우주 배경 복사가요, 새로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이런 게 들어있냐고. 또 뭐가 문제래? 펜지어스와 윌슨 이후 인공위성을 통한 정밀한 관측 결과 우주 배경 복사는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것을 관측해도 똑같이 아까 얘기한 그 2.7K 있죠. 이 정도면 2.7K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값을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건가 봐요. 아까 얘기한, 아이씨, 나 뭐 쓰려고 했니? 아까 얘기한 그거래요. 우주 배경 복사는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것을 관측해도 이거였다. 그래서 방향이 달라져도 특성이 변하지 않은 것을 등방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뭐야? 등방성이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표준 빅뱅 이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해서 밀도가 낮아져 온도가 3000K 정도 내려가게 되자 전자, 양성자, 플라즈마가 광자에서 빠져나와 우주 전체를 고르기 시작했다고 본대요. 즉 얘는 여기서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왜? 너네 이거 알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해줘요? 안 해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뒤에 바로 설명을 해주면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얘기해줬는데 설명 안 해주죠. 넘겨도 돼요. 괜히 이게 뭐지? 꽂히는 순간 시간 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저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 이렇듯 우주 전체로부터 등방성을 가진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거 다시 얘기한 거죠. 표준 빅뱅 이론과 잘 부합을 했대요. 여기까지는 그거 문제야 아니야? 문제는 아니야. 그럼 어디야? 그래 솔직히 말해서 그 앞에 부분 있죠. 여기 어디야? 나 시작하고 여기까지 쓸모가 없는 거야. 왜? 1문단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여기가 핵심이죠. 근데 이게 2문단 핵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등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측의 한계인 여기죠. 관측의 한계인 우주 지평선 너머의 우주에도 같은 특성을 가진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난제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우주는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합니까? 38? 아마 여기선 137억 광년이라 하거든요. 그럼 봐봐. 모든 물질 중에 빛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어떤 한 엄청 작은 진짜 개 코딱지만한 코딱지보다도 엄청 작겠죠. 거기서 팽창했어. 팽창해봤자 우주의 반지름은 얼마나 될까? 이거 아닐까? 137억 광년이겠죠. 잠깐만, 우주의 반지름이? 우주의 반지름이 137억 광년이겠죠. 왜? 여기서 펑 터졌으니까 쫙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137억 광년이고요.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지평선의 뜻 아세요? 지평선? 우리가 바다를 봤을 때 딱 있는, 그게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잖아. 우주도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그 지평선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뒤에 나와요. 여기서. 예를 들어 예시 없었으면 과학지문 나도 못 풀 거예요, 아마. 우리가 12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를 보고 그와 반대 방향으로 12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고 하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구에서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어떤 은하를 봅시다. 이렇게 생겨먹은 거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120억.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얼마나 돼 있어요? 120. 네, 120억 광년 떨어져 있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양쪽에 있는 은하를? 있어요. 왜요? 우주 지평선은 우리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기준에서 여기서 137까지 되고 여기서 137까지죠. 그럼 우리는 양쪽을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모습이 생기냐? 얘 입장에서 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요? 빛의 도달 속도가 몇이에요, 여기는? 240. 240억 광년이에요. 그러면 이론상 얘는 얘가 존재하고 얘는 얘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표준 빅뱅 이론의 난제가 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부터 그거겠죠. 왜냐하면 두 은하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우주에는 117거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가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나오면 참 고마운 겁니다. 왜? 앞에 있던 정보들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압축시켜 모아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야 뒤에 있는 그러므로에서 유학을 한 거를 알아먹어요. 앞에 있는 게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가리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두 은하는 서로에게 우주 지평선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야? 요거는 뭐야? 여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아까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방향에 상관없이 오는 게 일단은 뭐야?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은 마이크로파가 오고 여기서도 똑같은 마이크로파가 와? 그 말은 뭐야? 이거 원래 하나였던 건데 똑같은 게 오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대론에 따르면 어떤 정보도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다고. 근데 여기서 정보란 어떤 종류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이 뜨거운 지점에 차가운 지점으로 흐르면 이것은 일종의 정보 교환이다. 열이 존나 뜨거운 보온병이 있어요. 그거 찬물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왜요? 둘이 뭐 했으니까? 접촉했으니까 열교환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얘네는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죠? 그게 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시까지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난제 정보는 뭐예요? 두 마이크로파는 지금 그 두 개의 우주 배경 복사는 서로 각기 다른 곳에서 오고 있죠. 그리고 이론상 걔네는 접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접촉을 안 한 상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접촉을 안 했는데 왜 같은 게 오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빅뱅 이론이잖아. 태초에서 해가지고 뻥 터졌을 거 아니야. 그때 온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하지만 얘네들은 터진 것보다 더 빨리 존재한 건데 서로의 우주 지평선 밖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존재할 수 없는 곳에 걔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떠한 정보도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는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 1번 보시면요. 라의 그 얘기가 나오죠. 정보 전달. 그것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보 전달의 개념 알았어요?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뜻은 두 개가 접촉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번이랑 3번은 맞죠? 2번은 문제점 지적했죠? 아까 뭐 있다고? 그 다음에 3번에는 문제점 대 예시와 비유를 통해 상수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예시까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해? 다시 한번 또 이제 정보를 모아줍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므로 우주 지평선 밖에 있는 지점과는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아까 내가 설명한 거죠. 체크를 하시고 정보 교환이 없었던 격리된 구역들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질 가능성도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이거 아까 기억, 니은, 디귿이죠.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비유한 거죠. 이것은 마치 전혀 교류가 없는 두 나라에서,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교류가 없는 두 나라. 그렇죠. 양쪽에 있는 두 은하를 얘기하겠죠? 두 은하에서 일면식도 없는 두 사람이, 이건 뭐야? 잠깐만,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이게 우주 배경 복사. 두 나라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두 은하가 위치한 곳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얘는 그 두 은하가 같은 값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등방성, 아까 뭐 등방성이 뭡니까? 위치와 상관없이 방향과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는 어떤 식으로든 초기에 접촉이 있었다라는 소리다. 난제와 지금 어때요? 모순되죠? 아까 난제는 접촉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거를 보면은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 지문으로 가죠. 또 누구 나와요? 앨런 구스 나오죠. 앨런 구스는 그래서 뭘 했어요? 이러한 우주로의 난제를 가장 작은 입자를 다루는 입자 분리학과 연결시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답니다.
1번에 라. 문제 해결되면 증명하고 있다. 얘는 맞아요. 그럼 이제 다른 정보 전달 속도를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은 알겠죠. 그는 빅뱅 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엄청나게 커지는 급팽창, 핵심 나왔죠. 또 급팽창 아까 우리 알아봤죠. 급팽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팽창 때문에 이렇다라고 합니다. 입자 물리학에서는 온도가, 이거 니들하고 좀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니들은 10에 28승 K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온도가 10에 28승 K 이상 올라가면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힘인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통합될 것으로 예측을 했다. 그리고 구스는 빅뱅 후에 10의 마이너스 35초경. 야, 이거 얼마나 작은 시간이에요? 마이너스 35초? 1초도 아니고? 이거 수학으로 바꾸면 몇이야? 몇 초야? 나 수학 손 뗀 지 오래돼서 몇 초야? 난 로그도 이제 계산 못해요. 루트도 계산 못하는데 1초보다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주의 온도가 10의 28K 이하로 내려간대요. 그럼 봐봐, 우주의 온도가 10의 28K 이하로 내려갔다는 소리는 기존에는 어땠단 거야? 10의 28K 이상이었단 소리죠. 여기서 여기로 갔다는 소리죠. 원래 기존에 빅뱅 전에는 그럼 여기였겠네요. 근데 빅뱅 후 내려가면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분리되면서 엄청난 에너지 방출했고요. 이에 따라 우주는 기존의 빅뱅 이론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속도?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눈치가 살살 오세요? 얘네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어때? 더 빨리 팽창을 했으니까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있을 공간이 존재할 확률이 어때요? 생기는 거죠. 얘에 따르면 급팽창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는 10의 마이너스 35초일 때 직경이 10의 마이너스 23승 이거래요. 이거 뭐 눈에 티가 나냐? 이거 우리가 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이거였던 우주는, 야, 여기에서 얘기할 때 엄청 작은 수죠. 근데 뭐야, 벌써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 팽창한 거예요. 팽창 속도가 어떤 거죠? 엄청 빠른 거죠. 추정했다. 그만큼 우주가 빠르다는 소리예요. 그는 우주 자체가 뭐보다 빨라? 지금 얘가 핵심이죠. 팽창은 거시지만 근데 또 뒤에 뭐야?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는 법칙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정보도 빛보다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거 깠어요? 안 깠어요? 안 깠죠. 그대로라고 했죠. 그럼 답 4번이네요. 1번에. 다른 정보 전달 속도를 전제한 게 아니죠. 같은 정보 전달 속도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니까. 1번에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공간이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하도 해서 물체나 정보가 광속보다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공간은 팽창을 했어요. 공간은 쫙 팽창을 해놨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그 공간을 따라서 간다? 아니라는 거지. 공간 팽창은 빛보다 빠를 수 있어. 하지만 모든 물질은 안 그래도 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는 빨리 팽창했고 두 은하의 공간이라는 거는 갈 수 있지만 정보는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난제를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팽창에 따라 같은 기원을 가지는 구역들이 우주 지평선 밖으로 밀려났고, 이 말인즉슨 그 구역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을 더 뛰어넘었고, 이 구역들의 같은 특성을 유지하면서, 구역들은 같은 특성을 유지했다. 그 같은 특성이 뭐예요? 같은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주는 균질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지평선 너머에서 같은 값이 오는 게 설명이 됐죠.
그래서 이게 마무리겠네요. 표준 빅뱅 이론으로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균질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우주를 가로질러 광속의 100배 속력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빛보다 100배를 빨라야 돼. 근데 여기서 이미 얘기를 해줬죠. 해결됐다라고. 그러면서 뭐야? 5번이 확실하게 맞아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번에는 5번이 완벽하게 맞아요. 그 팽창 이론에서 우주의 시작점이 표준 빅뱅 우주론에서 상정한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구역, 엄청 조그만 구역, 양성자의 수십억 분의 1에 버금가는 작은 구역에서 시작했다고 본다. 우리의 우주가 될 구역이 엄청나게 작지만 균질한 온도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아까? 뭐 몇 K? 10에 28승 K인가? 그거. 이러한 균질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작은 구역이 급속하게 팽창했고 나중에 우주 지평선 너머까지 포함할 정도로 커졌다. 그래서 모순되지 않아서 했다. 유약한 거네. 단순히. 그럼 뭡니까 여기는? 지문을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볼까요? 1번은 풀었죠. 2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방향에 따라 다른 값을 가졌다면 표준 빅뱅 이론은 부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요, 방향에 따라 다른 값을 지녔대요. 그러면 표준 빅뱅 이론은 부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발경 복사가 다른 값을 가졌다? 일단은 우주 배경 복사가 같은 값을 가졌죠, 지금 우리. 그래서 표준 빅뱅 이론이 부정됐어요? 같기 때문에 부정되지 않은 겁니다. 달랐다면 오히려 그게 부정된 거예요. 어디 나와 있어? 1문단에서 보고 왔잖아요. 2번.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10-35초에 방출된 빛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다. 언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2.7K죠. 근데 두 은하에서 오는 거죠, 2.7K가. 근데 얘네가 등방성을 가지고 균질성도 가지려면 언제야? 미리 접촉을 해놨단 소리죠. 그러면 이거는 빅뱅 전이죠. 팽창 전에. 이미 얘네가 만나고 있었을 때. 두 은하가 만난 상태에서 빛을 쏜 거니까 그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거잖아,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빅뱅 후가 아니라 빅뱅 전, 뭐 35초도 아니야. 그냥 빅뱅 전에 방출된 빛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급팽창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상실험을 통해 재현하기 위해서는 초기 온도를 10에 28승 K 이상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왜요? 여기 내가 아까 밑줄 쳐놨죠. 10에 28승 K 이상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면서 빅뱅이 일어났다 했죠. 그거 해야겠네요. 빅뱅을 설명하려면. 답 3번이죠. 4번은요. 상대론에 따르면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우주지평선 부근에 있고 방향은 반대인 두 은하는 지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나요? 지구하고는 정보 공유가 가능하죠. 왜? 볼 수 있었잖아. 야, 2.7K에 도달도 했잖아. 공유하고 있는 건데. 얘가 틀린 거고요. 5번. 급팽창 이론에서 예측한 우주의 시작점은 표준 빅뱅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충분히 어떻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우주지평선 너머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큰 게 아니라 팽창이 빠른 거 아니야? 여기 보시면은 시작점이 커요? 네, 시작점이 아니라 우주의 팽창 속도죠. 시작점은 어차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다음에 그지 같아 보이지만 난 3번이 제일 쉬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시간 좀 드릴게요.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요만했던 우주가 어떻게 돼요? 급팽창을 해요. 여기까지 팽창을 합니다. 근데 우주의 크기는 요 정도 됐대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우주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건 뭘 뜻합니까? 이만큼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팽창 속도가 빨랐던 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C에 존재하는 은하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 봐봐. 원은 광속으로 우주가 팽창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원 안에서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가능? 네. 그 다음에 여기 B. 나 원은 우주의 지평선 밖에도 우주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우주 공간 봐. C. 급팽창 이론에서 A점이 어딥니까? A점에서 여기서 광속과 팽창 속도가 같아졌대요. 그러면서 같은 기원을 가지는 구역이 우주 지평선 밖으로 나갔대요. 여기서 광속하고 같아져요, 속도가? 그런 말 있었어요? 중간에 팽창 중간에 갑자기 속도가 내려가? 그런 소리 없었죠. 딱 얘인데요. 오히려 쉽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답 뭡니까? 아까 다 찾아놨잖아요. 5번. 네. 구역, 두 지점, 두 은하.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보스. 다 5번입니다. 보면은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개념이 몇 개가 나옵니까? 3개, 4개씩 나오죠. 근데 그 개념 필요 없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설명한 개념들은 결국 뒤에 가서는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이에요. 개념 1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있는 개념 2는요. 1을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주는 개념 3은요. 이 1, 2를 모두 안 거를 또 더해서 얘를 또 설명을 합니다. 결국 앞에 문단에서 얘기한 것 중에 쓸모없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더 꼼꼼히 읽어야 되고 얘를 시간을 줄이려고 그렇게 이과 과거의 사람들이 미치게 몰렸던 겁니다. 요즘은 더 그러죠? 요즘은 또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개념 3을 지문으로 내거든요. 이게 지문이야. 1, 2를 보게 해줘. 아니요. 1, 2는 수특에 있습니다. 그러고 연계라고 지랄하는 거예요. 수특 안 보고 왔어? 그러니까 이걸 못 풀지. 그냥 이렇게 얘기해. 끝나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답이 없어. 연계 교재를 이렇게 연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특 중요해요. 앞으로. 알겠죠? 수특 또는 기출에 나왔어. 심지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 다 풀고 온 거 아니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1, 2등급 애들은 다 봤으니까 맞는 거고. 그 밑에 막 5, 6, 7, 8 애들은 이걸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너 공부 안 했구나. 이러면 그냥 할 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 지문 같은 거는 배경 지식을 기출이랑 그런 거를 풀면서 쌓아도 되고 여기에서 찾으면서 그런 읽으시는 그런 꼼꼼함을 좀 길러셔야 됩니다. 야, 보시면 74쪽에 가, 나라고 나눠져 있죠. 지문 두 개가. 그래서 이 가, 나를 또 비교를 칩니다.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면 이것도 뭐 이래. 1번 문제에 2번 문제로 또 빠졌네. 75쪽 바로 비슷해. 보시면은 가의 중심화제가 두 가지가 나오죠. 라모의 화성 이론이냐 무조음악 이론인데 내용 전개 공통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동시에 읽으면서 같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가면서 여기 이렇게 가면 되고 나 읽으면서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맞나 보시면서 동시에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2번이 왜 빠져있냐. 2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아니야. 이번에 가에 나타난 라모의 생각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무슨 말이 계속 나옵니까? 가에 나타난 라모의 생각. 화음이라는 게 나오죠. 화음.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피아노 학원 좀 다녔습니까? 다니신 분들도 아마 까먹었을 겁니다. 화음이 뭐예요? 화음. 화음이 뭐야? 니들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게 화음이죠. 불협화음은
아름답지 않게 뭔가 좀 소음처럼 들리는 게 그런 거죠. 보시면 근데 그 화음이랑 불협화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학 지문이겠습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진동수 F의 배음열, 이거는 뭐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 F의 배음열이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문에서 그 F 배음열이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시고, 4번은 뭐 누메네 세나리오, 테트락시스, 차를리노 뭐 이런 사람도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라모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라모 쪽이랑 관련된 지문이고, 5번 같은 경우에도 5번이 문제가 유형이 좀 새로운 건데, 확인 탐색 뭐 요거에 정신을 팔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독서잖아요. 비문학은 결국에는 뭐 물어보는 거겠어요. 지문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있죠. 요게 지문에 있는 내용이냐만 보면 돼요. 여기에 정신 팔리지 말고 여기 내용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지문 내용에 뭐야 없던 건데? 그럼 그거 고르시면 돼요. 유형만 살짝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거 요거는 그거고, 이거 일단은 길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글 전개나 연습을 해봅시다. 아유 뭐하냐 봅시다. 18세기 유럽 사회에서 데카르트와 뉴턴이 쌓아올린 합리주의적 사고와 과학적 경험주의가 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초반에 이제 뭐 밑밥 깔고 있습니까? 배경 밑밥 깔고 있죠, 이 부분. 그래서 뭐야 이거? 이거 이상한데? 여기부터지. 그래서 여기 데카르트와 뉴턴이 쌓아올린 합리주의적 사고와 경험주의적 사고. 그래서 일단은 너네가 알아야 될 게 합리주의랑 이게 뭐냐면요, 한 17세기? 18세기? 이쯤에 나옵니다. 전에는 신이 존재하고 무슨 종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중세 시대죠. 그게 점점 시간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돼? 과학 이론이 발달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히려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게 주류가 됐다. 그거 이제 배경이겠죠. 뭐에 대한 배경이겠습니까?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음악 이론가인 라모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학적 반복론을 음악에도 적용하여 음악계의 뉴턴으로 추앙을 받았대요. 라모가 하려고 한 게 뭐야? 음악을 과학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뭐야? 그는 라모 얘기하는 거였죠. 화성이 음악을 생성시키는 근원이라 보고 자연과학적 법칙으로 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전까지 논리들을 정의하고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죠, 이게. 라모가 이 짓거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야? 이겁니다. 합리주의적 사고와 과학적 경험주의로 주류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뭘 알아볼 것이다 지문에서 이거 알아볼 것이다. 화성, 하모니, 즉 화음입니다. 화성이 화음 얘기하는 거예요. 넘깁니다. 그래서 라모가 음악의 핵심으로 본 화성의 개념은 협화음과 불협화음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너네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는 뭡니까? 피타고라스 어디서 나와? 그거 삼각형에서 나오잖아. 그거를 어디다가 갖고 온 거야? 음악에 갖고 온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같은 힘으로 당겨진 동일한 재질과 굵기의 두 연의 비가, 자, 피타고라스가 뭐 얘기했답니까? 현이라는 게 줄이라는 거 알죠? 현악기가 줄로 된 악기잖아요. 같은 힘으로 당겨졌고요. 동일한 재질이에요. 조건 똑같죠? 그 다음에 굵기의 두 현의 길이. 이거는 길이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의 차이에 따라 여기 얘기한 게 길이 가지고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 길이의 비가 1:2면은 옥타브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가 1cm인 줄을 튕겼는데 그게 도 소리가 났다? 그럼 2cm인 줄을 튕겼으면 그것도 뭐야? 도 소리가 나는데 한 옥타브 위에 도 소리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1:2는 옥타브, 2:3은 5도 차이,
3대 4는 4도 차이, 그 다음에 1대 4는 2 옥타브 차이랍니다. 근데 그게 뭐다? 좋은 협화합니다. 누가?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이게 화성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화성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1, 2, 3, 4 네 수를 모두 더하면 10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특별하게 테트락시스라고 얘기를 했대요. 결국 보시면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피타고라스는 1대2 이거를 옥타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협화음이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는 테트락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부르며 우주의 완전성과 같은 형 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화음은 불협화음과 절대적인 것이랍니다. 구분이. 듣기 좋은 거, 듣기 싫은 것은 무조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좋은 거는 뭐다? 지금 생각할 때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불협화음으로 쳐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그냥 피타고라스의 화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뭐라 얘기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화음은 이라고 친절하게 얘기할까요? 테트락티스는 이라고 그냥 퉁쳐버리겠죠. 그래서 테트락티스가 뭔지를 알아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세기 후반부터는 소리에 대한 과학적 접근도 시작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왜 6세기로 갑니까? 뭐 어쨌든 6세기 후반부터 소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베네데티는 음이 일정한 주기를 가진 파동이며 높은 음일수록 진동수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는 뭐냐, 이과 친구들이면 당연히 아는 거죠. 문과 친구들은. 근데 이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기본과학 아니야? 이건 공통과학이죠. 그래서 파동이고 진동수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메르센이 나오죠. 보자. 아이고. 메르센은 실험을 통해, 근데 요런 거 나오면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왜? 실험을 통해 현의 진동수가 현의 길이에 반비례하고 정렬의 제곱근에 비례하면 선의 밀도가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수학적 관계 수립했다. 야, 이거 괜히 나오는 거겠냐? 옆에다가 뭐 해야 돼요? 분명히 이거 비교 때리는 거 있을 겁니다. 정리해야 돼요. 현의 진동수, 진동수가 길이랑 반비례해야 돼요. 그건 뭐야? 길이가 높으면 진동수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장력의 제곱근에 비례한대요. 그럼 진동수가 내려갔으니까 장력 제곱근은 동시에 어떻게 돼요? 얘도 내려가겠죠. 비례니까. 그 다음에 선밀도의 제곱근은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반대로도 성립이 되겠죠. 분명히 우리 정리는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길이가 짧을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다 탁탁탁탁 바꿔가지고 너네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이거 메르센 이야기. 그리고 베네데티의 견해를 뒷받침했답니다. 그러니까 메르센하고 베네데티는 아예 서로 다른 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 말이요, 이런 말이 나오면은 메르센은 베네데티의 이론을 가져와서 지 이론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얘를 뒷받침한 거고, 얘는 얘한테 어떤 가설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결과를 영향을 끼친 거고. 그 다음에 누구나 소베르가 17세기 말기네. 이건 뭐야? 6세기였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뭡니까? 시간이 흘렀으니까 여기 지금 또 통시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맞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7세기 말에 어떤 악기의 소리가
F의 진동수를 가지는 음으로 들리면 그 안에는 F, F2, F3, F4 등과 같은 자연수배의 진동수를 가지는 음들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누가? 소베르가 얘기한 거 밑줄을 칩시다. 이때 F에 가지는 음을 기본, 이거 너무 근데 이거 다 개념이죠 지금. 소베르 개념. 중요한 것만 갑시다. F의 진동수, 그러면 그 안에는 등과 같은 자연수배의 진동수 가지는 음. 그리고 F의 진동수 가지는 음을 기본음, 나머지 음들을 배음인데, 자, 이 문제 어디에 나왔어요 아까? 3번 문제에 나왔죠. F의 배음열.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 일단 3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같이 보면은 진동수가 F래요. 그러면 그 안에는 F의 진동수면은 자연수 배의 진동수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얘는 뭐야? F의 진동수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2배, 3배, 4배, 5배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F의 진동수 가지는 음을 기본음. 얘가 기본음, 얘네들은 뭐야? F2, F3, F4, F5를 뭐라고 부른대요? 배음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얘가 기본음이고 얘가 배음이구나. 근데 배음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자연수 배 진동수구나. 배음은 얘를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넘어가도 됩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가네. 가지면 더럽게 기네요. 보자. 그 다음에 라모는 이러한 음향학적 성과를, 근데 갑자기 라모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러한 음향학적 성과들이 뭐였어요? 바로 우리 위에 문단 있죠. 아까 전에 했던 거. 요거 다 통으로 뭐야? 음향학적 성과들이죠. 왜? 음향학이라고 하는 게 뭐야? 소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음향학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서 있는 음향학적 성과들은 다 누구야? 베네데티, 메르센, 소베르 이야기겠죠. 그 세 명의 성과들과 자연 법칙을 끌어들여 화성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려고 했답니다. 누가? 라모가. 그러면 아까 위에 있던 베네데티, 메르센, 소베르는 라모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맞죠? 라모가 저 사람들 이론 가지고 또 자기가 뭐 했다네. 뭐래? 그는 다성음악에서 성부들 모두 총괄하는 것이 화성이라고 보고, 결국 뭐야? 라모는 모두를 총괄하는 것은 화성이라고 했대요. 이게 아까 화음이었죠. 선율에 대한 화성의 우위를 주장하며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원리를 구축하고자 했대요. 다 때려치고 빨리 그게 뭔지나 알려달라. 화학파음과 불협파음이 일어나는 원리를 소베르가 발견했던 기본음과 그 배음들의 진동수가 이루는 수열, 즉 배음열에서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결국 소베르가 다시 나오게 되죠. 소베르의 배음열, 누가? 라모가 이거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아까 어디서 봤던 거예요? 피타고라스 그 테트락티스 아닙니까? 근데 테트락티스하고는 지금 달라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근원이라고 했죠. 근데 이 그가 라모죠. 근데 라모는 지금 소베르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테트락티스가 아니라 소베르 겁니다. 얘는 소베르 거예요. 테트락티스하고 비슷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죠. 피타고라스와 소베르의 차이점. 그러니까 얘는 피타고라스 게 아니라고. 그는 음들의 B가 1대2, 2대3, 3대4, 4대5, 5대6 등일 때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조화롭게 들린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현의 길이를 분할해서 음을 만들고 길이에 비해서 협합을 파악한 것과 달리 얘는 뭐야? 진동수의 비. 피타고라스는 현의 길이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A네요. 넘어가셨습니까? 그럼 그 소베르를 가지고 배음료를 설명을 해주겠죠, 여기? 그래서 이를 토대로 무엇을 토대로 하겠습니까? 소베르가 얘기한 배음료를 토대로 화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 상화음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누가? 라모가. 그럼 기본이 상화음이 기저저음이라 불리는 가장 아래 음 위에 음을 쌓아 올린 것이라고 봤대요. 화음에 대한 개념이죠. 화음 개념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예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봐봐. 으뜸음은 도를 기저저음으로 하여 3도 위에 미, 5도 위에 솔로 구성되는 화음인데, 오선지 높은 오자리표. 도는 여기 찍히죠. 레가 여기 있죠. 미는 어디야? 미는 너 손에 걸치겠죠? 근데 봐봐. 도를 기저저음으로 해요. 왜? 제일 낮은 게 도니까, 도미솔 중에. 그게 3도 위래요. 근데 이 3도가 어떻게 세야 되냐면, 도에서 하나, 둘, 셋이면 파인데요? 얘부터 세야 돼요. 기저저음부터. 하나, 둘, 셋입니다. 그래서 3도 위. 그럼 여기서 5도 위는 몇이야? 도, 레, 미, 파, 솔. 그렇죠. 솔이죠. 그래서 뭐야? 도, 미, 솔. 여기서 3. 5도 위에 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서 막혀요. 3도 위? 3개 위를 했더니 파가 나오는 거야. 5도 위? 솔이 아니야. 라가 나와. 그랬더니 기저저음부터 셌어야 된다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무 말 못하는 게 뭐야? 이미 기초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음악 지문이.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으뜸화음은 이렇게인데, 그럼 얘는 됐어. 근데 이제 배음렬로 따지면 몇 도래요? 진동수의 비로는 4대 5를 이루고 도솔 사이의 음정은 2대 3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미는 4대 5, 그 다음에 도솔 사이에는 2대 3이래요. 그럼 이거 통합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 미, 솔이니까 한 번에 쓰고 싶어. 얘 어떻게 해줘? 4로 해. 얘는 몇이 돼? 얘가 4면 얘는 몇이야? 2배니까 6이죠. 그럼 이 6 이제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도를 기준으로? 합칠 수 있어? 이해한 거야? 보시면은 3도 화음은요, 도하고 미는 몇 도야? 도하고 미는 몇 도예요 지금? 음정 진동수비가 4대 5죠. 그 다음에 도하고 솔은요 2대 3이죠. 보기 안 좋잖아요. 화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미솔이라며. 그러면 우리 이거 한 번에 쓰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한 번에 써봐. 뭐로 통합할래? 이거 2로 나누면 지저분하잖아. 얘를 4로 묶어버려. 미는 5죠. 솔은 몇으로 와? 그렇지. 그래서 3도 화음은 진동수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4대 5대 6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응. 해봐. 그 다음에 으뜸하면서 형성되는 또 다른 음정은 미하고 솔이랍니다. 근데 이것은 몇이래요? 미솔은 5대 6이래. 으뜸함, 뭐, 그건 뭐야? 봐봐. 미하고 솔 5대 6 나왔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이해한 겁니다. 이거 찾아냈으면 끝난 거예요. 저 얘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으뜸화음 속에 형성된 음정은 4대 5대 6대 B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협화음이 잘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왜? 소베르가 얘기한 것 중에 4대 5랑 5대 6 다 있어요? 소베르 아까 배운 열에?
아까 전문으로 보좀 봐봐. 4대5, 5대6일 때 조화롭게 들린다고 했다. 그니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원리로 뭐야? 버금 딸림 화음과 딸림 화음도 다 몇이래요? 버금 딸림은 딸림 화음도 다 4대5대 6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낸 으뜸화음, 버금 딸림화음, 딸림화음 다 모두 이런 식으로 4대5대 6도 결국 소베르가 얘기한 화음에 맞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라몬은 화음의 협화도를 바탕으로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규정하고 조성음악도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협화음은 역학적 평형 상태로 안정상태에 대응된대요. 협화음은 안정상태, 그럼 불협화음은 안정상태를 바꾸려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뭐 좀 불편함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견해는 음정의 단계적인 변화를 중시하는 선율 중심에서 화성 중심으로 음악의 문법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라몬은 조성음악이 가지는 음악적 구조에 맞게 작곡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고 당시 대입법이 주를 이루던 작곡 교육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부분은 뭡니까? 의의죠? 그러면서 가지고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화음이란 거, 우리 귀에는 어떤 게 아름답게 들리고 왜 이런 거는 불편하게 들리지? 그런 배우를 따라서 다 얘기를 한 거죠. 아이고. 그 다음에 가지문만 읽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이 몇 번입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 아닙니까? 1, 2, 3, 4번까지 가능하네요. 자, 1번 먼저 봅시다. 라몬이 화성 이론의 중심 주제였습니까? 다 지금 라모 가지고 얘기했죠, 우리. 이게 맞고. 그 다음에 가, 시대적 배경 제시했어요? 1분단에 얘기했죠. 그러면 가는 맞는 거야. 이따 나를 봐야겠죠? 새로운 이론이나 사조가 등장해서 영향을 준 인물 나왔습니까? 누구요? 소베르. 소베르랑 베네딕트랑 메르센 걔네 다 나왔잖아. 그래서 얘도 가가 맞아. 그 다음에 중심화적 영향을 준 이론들을 통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간 발달하면서 어디서 아까 그 베네딕트랑 막 걔네 나온 거. 그래서 얘도 맞고. 그 다음에 가의 제시나 의료 나에서 해체 어머나 이거는 몰라요 아직. 나를 봐야겠죠. 일단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따가 또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이씨 뭐야 이거. 2번이 없네. 2번은 그냥 말로 할게요. 2번 가에 나타난 라몬의 생각과 일치하는 걸 봅시다. 가 사랑기에 아름답게 들리는 특정 진동수의 의미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진동수. 맞죠. 특정 진동수 B겠죠. 특정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작곡을 할 때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불협화음이 안정상태로 바꾸려는 힘이다. 하지만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3번은요. 기본음을 기저저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것도 뭔 소리야 이거는 또. 4번은요. 으뜸화음, 딸림화음은 역학적 안정상태를 바꾸려는 힘이래요. 즉 불협화음이라는 소리죠. 얘네가? 4대 5대 6인데? 아니죠. 으뜸화음과 딸림 화음, 말부터가 화음인데요. 그 다음에 5번은요 그럼? 왜요? 버금 딸림 화음은 으뜸 화음뿐만 아니라 딸림 화음과도 같은 협파도? 4대 5대. 그렇죠. 이거 맞게 고치려면요. 버금 딸림 화음은 으뜸 화음과 같음이라고 봐야죠. 얘네 세 개가 다 어떨 겁니까? 맞는 말이잖아. 버금 딸림 화음은 으뜸 화음뿐만 아니라 딸림 화음과 같은 세 개 다 비율이 4대 5대 6으로 동일하니까 답은 5번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뭐야?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몇 도인지 세면 되잖아요. 자 2F 2와 3F 몇 도 차이예요? 1,
2, 3, 4, 5. 2에서 3, 5도 차이 맞습니까? 4하고 6은요? 1, 4하고 6이지. 1, 2, 3, 4, 5. 5도 차이 맞죠? 세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F와 EF는 몇 도 차이입니까? 오타브. 1, 2, 3, 4, 5, 6. 잠깐만, 내가 잘못했나? 이거 그냥 진동수 B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대2. F와 E. 아, 그러네. 1대2. 1대2죠. 1대2. 그게도 3대 6인데 약분하면은 1대2죠. 그럼 옥타브네요. 그 다음에 EF로 들리는 음이 있을 때 3과 4도 배음률로 들어있다. 맞습니까? 배음으로. 왜죠? 일단 EF로 들렸다라는 거는 기본 음은 몇 F? EF로 들렸대. 그럼 기본 음은 몇 F? 요로 들렸으면 기본 음은 EF야. 근데 봐봐. 우리 배음이라는 거 개념 뭐였어요? 배음. 자연수야 배. 그럼 이 새끼의 자연수여야 되는데. 일단 야씨 살짝 삐뚤어졌는데? 몰라 보는 사람이 불편하겠지만. 자 EF 자연수 배 해보세요. 몇 배? 얘 2배는 뭐야? 4요. 얘 3배는? 3이 나올 수 있냐? 얘가 틀렸네요. EF로 들렸으니 EF가 기본음이 되고 그 기본음의 자연수 배를 해야죠. 그 다음에 4번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를 바탕으로 오니까 4번 보기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겠죠. 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피타고라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피타고라스랑 비교를 때렸나봐. 아까 우리가 얘기한 테트라티스. 자, 16세기 의학 이론가인 샤를리노는 협화음을 구성하는 현의 길이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숫자에 피타고라스가 제시한 4개 왜 피타고라스가 숫자 뭐뭐만 썼어? 피타고라스는 1, 2, 3, 4밖에 안 썼어요. 왜 피타고라스 그 아까 얘기한 거 현의 길이 비율 보면 1대2, 2대3, 3대4, 1대4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추가했대요? 5와 6을 추가하여 누메로 세나리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누메로 세나리오는 그건 뭐야? 1, 2, 3, 4, 5, 6까지 다 쓴 거야. 이거 누구랑 비슷하냐? 소베르 아니야 그냥 이거? 소베르도 1, 2, 3, 4, 5, 6 다 썼잖아요. 하지만 소베르와의 차이점은 또 뭐가 되겠어? 얘는 현의 길이에 빕니다. 소베르는 진동수에 비었고. 그래서 누메로 세나리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6의 신비주의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얘도 형 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게 되는 거죠. 왜? 아까 피타고라스도 1, 2, 3, 4 다 합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의미 부여했잖아. 그게 형 이상학적이란 거라며. 그럼 이 새끼도 이거고 하늘의 행적은 뭐 6개고 뭐 이지랄 뭐 그래 다 뭐 5랑 6이래. 그래서 차를리로 기준에 따르면 장3도, 단3도, 장6도도 4대5, 5대6, 3대5도 모두 협화음 범주에 들게 되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테트라티스에 적어도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누메로 세나리오. 차를리로는 다양한 새로운 다성음악에서 5도나 6도가 널리 활용되던 시기에 5도와 6도를 어떻게 피타고라스 이론과 조화시킬 것인가를 겸연한 결과 이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간단할 것 같은데? 1번 차를리로는 피타고라스와 마찬가지로 협화음 구성하는 수의 형상적 의미 부여했습니까? 예, 별 이상한 다 했죠? 그 다음에 누메로 세나리오는 테트라티스 부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협화음 범주 넓혔어요? 네. 차를리노는 라모와 마찬가지로 으뜸 화음에서 기저점 다루 진동수의 비가 협화음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왜? 응? 진동수 B가 아니라 안의 길이면 그렇긴 한데 기저점과 다른 음대의 진동수비가 협화음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잠깐만 이것도 좀 이상하다. 왜냐면 100% 틀린 건 얘거든요. 일단은 가볼게요. 모든 조건을 갖고 길이만 3, 6인 두 현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피타고라스 차 를 이루는 모두 협화음으로 봤다. 왜? 1대 2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샤를리로는 라버와 마찬가지로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은 상대적인 관계다. 맞아, 틀려. 틀려. 왜? 절대적으로 나왔잖아. 이 새끼 뭐지? 그럼 이 새끼 맞아야 되잖아. 일단 확실하게 이거거든. 진동수의 비가 협화음에 해당한다고 보았겠군. 현의 길이의 비인데 진동수의 비다. 이걸 좀 다시 봐야겠습니다. 우대 화음에서 기저저음과 다른 음들의 진동수의 비. 라모는 진동수의 비가 맞아요. 근데 얘는 길이의 비인데.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지문에서 진동수하고 길이 관계 나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걸 이제 그 뭐냐 메르센 현의 진동수가 길이의 반배라고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러면 진동수가 높아질 때 길이는 짧아져야 된다. 진동수의 비. 결국 길이의 비가 진동수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얘 말을 맞게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왜? 길이가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는 진동수도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그거 얘는 세 배가 되는데 얘가 너무 확실하게 틀렸을 때는 얘가 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좀 봐야겠습니다. 나까지만 하고 쉽시다. 왜? 무조음악은 쉬워요. 3개밖에 안 돼요. 자, 무조음악 다시 봅시다. 근데 9세기가 아니라 19세기 아니야? 어? 그렇죠. 뭐 1이 빠졌나봐요. 9세기면은 그거죠. 이 구부렸다 아닙니까? 그때 산업화 일어났어? 자, 어쨌든 여기 19세기 말에부터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대중문화의 확산, 과학 문명의 발전에 따른 인간소의 현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 이거 뭡니까? 배경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1번은 답이 나오겠죠. 1번은 2번은 그럼 뭡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걸으세요. 예술가들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 기존 예술가 얽매이지 않고 이거 하려고 뭐 했다. 이 시기에는 과학적 사고나 사물에 대한 객관적 묘사보다 인간 내면 깊숙이 억압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중시했던 표현주의 예술사조가 중간했다. 이거 뭐야? 근데 무조음악이 그거래요. 표현주의의 실천한 것이다. 근데 아까 라모는 과학적 사고한 거 아니야? 무조음악은 그거에 반대네. 그러면 무조음악 나왔지. 그러면 1번에 1번 맞아 틀려. 맞는 거야. 그럼 우리 벌써 1번 2번 걸렀어. 그래서 무조음악 봅시다. 무조음악은 조성음악의 전통을 해체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조성음악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왜? 아까 우리 1번에 5번이 해체 뭐 나오지 않았냐? 조성음악에서는 모든 의미나 화음은 중심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부여되지만, 야, 벌써 여기서 나온 거죠. 조성음악에서는 모든 의미나 화음은 이거 무슨 지문이야? 가잖아. 그럼 가 얘기가 조성음악이었잖아. 그럼 무조음악은 가 해체하려고 든 거 맞아요, 틀려요? 1번에 5번도 그건 맞는 소리죠. 걸러야지. 3번 4번만 남았습니다. 무조음악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고 각 음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구성된다고 합니다. 무조음악을 대표하는 인물인 쇤베르크는 전통적인 7음 기법이 아닌 12음 기법을 사용하면서 1옥타브 안에 12개의 음에 동등한 자격을 주었대요. 현이죠.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아니에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한 다음에 7개지. 레미파 솔라까지가 하나의 옥타브래. 그래서 거기에 동등한 자격 주어 이를 산술적 규칙에 따라 배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음 구성도 3도의 누적을 사용하지 않고 4도의 누적을 사용했으며 얘는 뭐야? 4도의 누적이고 2도, 7도 음등도 많이 사용해야 조성감을 약화시켰다. 야, 조성감을 약화시켰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화음을 어떻게 다 빠그레트렸다죠. 철저하게 해체하고 있죠. 이거 지금 여기 쇤베르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음악과 완전히 다르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쇤베르크가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랍니까?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특정 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조성음을 통해서는 자유로운 표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쇤베르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유. 자유로움. 인간 내면의 어쩌고를 탐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봅시다. 자, 무저음악은 일반 감상자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매우 당혹스럽고 난해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무저음악은 그런 화음이 없어요? 왜? 기존의 화음을 어떻게 했대요? 기존의 화음을 다 빠그라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뭐라 했어? 대놓고 약화시켰다며요. 조성감을 약화시켜 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뭔 노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불편한 거지. 이런 반응은 표현주의 현대 미술에 대한 반응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야 지금? 동시대 때 나온 다른 분야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1번에 4번 맞아요 그럼? 공시성이라는 게 특정한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답 3번이네요. 그럼 이제 요 마지막 문답만 읽으면서 보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나오나? 샌베르크만 나와? 어쨌든 지금 표현주의 미술을 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조음악하고 같은 세대니까. 그래서 표현주의 미술에서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사물의 겉모습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감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표현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칸딘스키는 다른 사람 나오긴 하는데 선면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생각, 감정 표현하려고 했고 그 결과 작품 세계는 점차 추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형태에서 구상적 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당혹스럽고 난해하게 느껴졌던 것이 당연한 일. 무조음악 역시 이런 걸 해체하고 방식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졌다. 뭐야? 끝이네?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데 그랬어 샌베르크한테? 없어요. 없어. 그럼 답 확실하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낮으면 별거 없죠. 이건 답이 뭘까요? 4번. 일단은 맞아요? 2번 맞아요? 그렇죠. 왜? 기저점에서 3도씩을 쌓아올렸을 때가 4도보다 협화음이 잘 형성됐던 당연한 소리. 이거 무조음악이니까 불협이잖아. 3번은 라모가 제시한 방법과 다르다. 왜?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손을 중심으로 작곡한 건 뭡니까? 화성음악을 그렇게 쫙 이쁘게 쌓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4번은요. 배음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라고 알고 있대요. 그래? 근데 들리지 않는 배음들에서 협화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라모에게는 무슨 있다고? 무슨 소리야? 들리지 않는 배음들의 협화음이 발생한다라고 우리 지문에서 나왔습니까? 네,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판하고 앉아있어? 하지도 않은 말을 비판하니까 답은 4번입니다. 얘는 할 수 있는 거죠. 무조의 음악의 12형 기법이 도대체 뭔데? 다에 맞는 거죠. 얘는요. 여기서 이런 기억 니은을 설명해야 한대요. 이거 그냥 한국인 찾는 문제죠. 이 밑줄 친 게 여기는 해체, 그 다음에 여기는 부정, 여기는 조합, 그 다음에 경향, 여기는 생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틀린 거, 잘못 쓰는 거, 위에 있는 부정은 뭡니까? 아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부정의 형체는 정해지지 않은. 뭐야? 얘야. 이런 오히려 쉽게 나왔죠.